지금 좀 일찍 도착하셨는데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오늘 행사 전에 두 분 당대표님 오시면 간단히 사진 촬영 세레모니 먼저 하고요. 언론에서 좀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직전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 네, 한층 더 올라야지. 네, 여기, 아니, 여기 보면. 우리 정운천 최고위원님 그 뒷자리에 앉으세요. 예. 오늘은 그 청년들이 앞자리에 앉는다 보니까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건가요? 정원 이쪽으로 오시죠. 아니 됐다. 아니 여기 일단 이런 그래. 자꾸 뵀대. 우리 저 장진영 최고위원님 오늘은 청년들이 앞자리에 앉기로 해서 우리 저 의원님들하고 청년들 뒷자리에 자꾸 뵀대. 고맙습니다. 가슴을 갖고 왔는데 터진 것 같아. 김준비 선생님. 주머니에다 눈 튀어나올 것 같아. 이거는 바로 써야 되는데. 지금 단정의 유승민 당대표님께서 먼저 행사 전에 우리 저 안철수, 유승민 두 분 당대표님들 여러분들과 같이 사진을 먼저 좀 찍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앞에 좀 앉아주세요. 목도리를 가운데로 서주시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네. 의자 땡기시면 됩니다. 뒤로. 네, 여러분 박수로 주시면 또 시작을 알리는 그분이 그 소문을 걸어주시죠. 소문을 갖고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인사드렸는데요. 저는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자유롭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맨 앞자리에서 하고 우리 저 함께 오신 우리 정운천 최고위원님 또 장진영 최고위원님 뒷자리에 옆자리에 앉아 계신데 고맙습니다. 먼저 그럼 식순에 의해서 국민의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목도리 빼셔놓을까요? 네, 여러분들 좌측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함께 하신 양당의 주요 당직자분들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바른정당의 정운천 최고위원님 저 뒷자리에 계십니다. 한번 보고 박수로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의 장진영 최고위원님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또 오신 분 없죠? 네. 고맙습니다. 또 추가로 오시면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양당의 우리 젊은 청년 당원들이 한 자리에서 우리 안철수, 유승민, 또 유승민, 안철수 두 당대표님 함께 청년의 문제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국민의당의 지금 현직 청년위원장님에서 최고위원 맡고 계신 우리 이태우 최고위원께서 먼저 잠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전국 청년위원장 이태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아직 제가 결혼을 하진 않았는데 마치 결혼 전날 밤에 어떤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뭔가 굉장히 그 두근두근 심장이 콩닥콩닥 거렸었습니다. 이렇게 바른정당 당원 청년 당원분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어제 안철수 유승민 대표님께서 통합 공동 선언을 하셨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약혼식을 올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결혼을 하려고 하면 서로 상대방의 어떤 차이와 그런 간극을 좁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 남은 기간 동안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정말 그런 간극들을 좁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젊은 정당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새롭게 통합이 잘 되어서 새로운 신당에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 동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청년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 역할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양당 대표님께 어떤 진솔하게 진심을 다해서 한번 여러 가지 그런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올해 31살에 우리 이태우 최고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바른정당의 전 최고위원이었던 우리 잘 알려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양당의 청년들이 모인다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전 찬물부터 끼얹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청년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방송에도 소개되고 했지만은 저는 한 번도 그 이야기가 좋게 들렸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다른 정치인과 겨룰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인이 아닌 그냥 정치인이 되고 싶었는데 항상 저를 청년 정치인으로 묶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있는 양당의 청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당의 청년 정치라는 것, 뭐 중앙청년위원회도 있고 여러 조직들이 있었겠지만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진 관심사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서도 외교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국방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가상화폐에 관심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이 청년을 다루는 방식이 지금까지 어땠는지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 사람들의 개성과 전문 분야를 다 살리면서 구절판 위에 고명으로 얹어놓고 비빔밥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는 즉시 다 갈아버립니다. 오는 즉시 다 갈아버려가지고 고유의 색깔을 이렇게 만들고요.
맛과 풍미를 잃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역시 청년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대학 등록금 문제가, 제가 2012년부터 정당 활동하면서 경험해봤지만은 거의 강제 수용소가 돼버렸습니다. 정당에 청년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걸 해야지. 이런 개념으로는 청년들이 더 이상 정당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조직적으로도 저는 바른정당 창당하면서 저한테 왜 그 역할이 안 주어졌겠습니까마는 중앙청년위원회 만드는 거 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그 견고한 중앙청년위원회 조직을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이 느꼈을 장벽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다 경험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 전부 다 보면은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유리한 조직입니다. 그 안에서 과연 시간 없고 돈 없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당이 이번에 새로운 청년 정치를 해보려고 그러면은 그 틀을 완벽하게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많은 논의가 있길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오늘 김수민 의원 전화해보니까 중국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6년 동안 되었던 청년 비례대표 제도 등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도 오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형태의 정치 참여였는지 아니면은 시혜적으로 그냥 이거나 먹어라 라고 해서 줬던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지금까지 청년 문제를 푸는데 장애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 가상화폐 얘기하려고 오신 분들 좀 있을 텐데 제가 어제 참 재밌는 사실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 하면은 업비트라고 하죠. 예. 그 업비트 거래소 대표가 저랑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경제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더라고요. 예, 서울대학교에서 복수 전공하셨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가 겪고 있는 혼란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앞에 계신 두 분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컴퓨터 하면 누굽니까? 다 아시죠? 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경제학자 중에 으뜸 누굽니까? 저는 과연 이런 우리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이 두 분이 어떤 시너지를 낼까를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신당의 행보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 봅니다. 앞으로 그리고 두 분 많이 싸워주십시오. 예, 많이 싸워주십시오. 많이 싸워가지고 청년들이 관심 가질 수 있게 정책을 갖고 다투어 주십시오. 다만 권투를 하기로 했으면은 꼭 싸울 때 권투 글러브는 차고 싸우십시오. 최근에 양당에 보면은 꼭 심판 안 볼 때 다리 걸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당하지 말고 청년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권투 글러브로 겨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께 새로운 청년 정치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번 짧은 말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청년 최고위원 분들이 두 분 대표님 모셔서 아까 했던 목도리를 우리 이태우 최고위원께서 유승민 당대표에게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당대표님께 목도리를 걸어주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좀 두 분 당대표님 나오시죠. 예. 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두 분이 그냥 목에다 걸어 주시면 됩니다. 예. 어디로 서야 됩니까? 예, 헷갈리. 예, 예. 예. 자, 그러면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청년들과 우리 안철수 유승민 대표와의 대화, 청년이 미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의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자, 사진을 같이 한번 찍으시고, 자, 이제 본격적인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 대표와의 대화, 청년이 미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의자 세팅해 주시고요. 이제 두 분 최고위원님들은 내려오시고 두 분 당대표님들은 목도리 풀러서 본격적인 핀 마이크 하셨나요? 예, 마이크 빨리 해주시고 예, 준비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두 분 당대표님과 우리 청년들 같이 소통하는 자리에 오늘 사회를 함께 맡아주실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돌직구쇼에서 시사평론가로 지금 맹활약 중이신 경희대학교
김병민 개건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이 막 끝나고 도착하셔서 이 자리에 한번 모셔서 우리 오늘 턱 콘서트에 사회를 함께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서 환영해 주십시오. 김병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워요. 예. 네네. 예. 여기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양가가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두 분의 결혼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 사회를 맡은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정치에서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이 두 분의 통합 과정들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젊은 청년분들과 함께 어떤 얘기를 나눌지 한번 제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좀 이상하다. 자리가 좀 불편하신가요? 오늘의 주제가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청년이 미래단인데요. 일단은 두 분 당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인사 말씀 겸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쭉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 드리고 나서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자리에 있는 안철수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저는 7년 전에 청춘 콘서트 시절 생각납니다. 2011년에 했었으니까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면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었겠죠. 아주 참 어제 일 같다가도 정말 옛날 일이구나 싶습니다. 그 당시 저는 카이스트 교수였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과 또 대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정말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절망입니다. 청년들의 절망. 너무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담한 그런 가운데서 절망의 절망을 거듭하고 있는 청년들 만나면서 조그만 위로의 말씀이라도 하기 위해서 청춘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감과 위로로 많은 청년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 7년 동안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들의 청년들의 절망이 지금은 청년들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7년 전에는 공감과 위로로 치유가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공감과 위로로 치유가 되기는커녕 더 화만 돋굽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해법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즉 7년 전에는 말로 치유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행동으로만 치유가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2010년부터 저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 관심을 끈 것이 대학생 신입생 입학 숫자였습니다. 그때 많은 신문에서 이렇게 났습니다. 사상 최초로 대학생 신입생 숫자가 35만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2011년은 더 많아지고 2012년이 되면 37만 명을 돌파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역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보통 이제 남학생들 같으면 대학 입학 후에 7년 이후부터 취업 현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여학생들 같으면 5년 정도 후면 이제 취업 현장에 진입합니다. 그 많은 이제 이 신입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현장에 나오는 해가 바로 2017년 작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5년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을 겪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년 실업 문제, 5년 동안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 출범하고 이제 8개월 정도 지나가고 해를 넘겼습니다만 그런 극단의 조치에 해당되는 청년 실업 문제 해법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을 때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 켜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켜놓고 계신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갈수록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 아마도 그런 문제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말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우선 용어 정리만 좀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상화폐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암호화폐라고 하는데요.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그 화폐 대용하는 모든 수단들입니다. 비행기 마일리지 또는 게임 머니도 가상화폐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도 지금 특히 블록체인 관련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저 비트코인 같은 화폐 관련된 그런 주제니만큼 저는 용어 정의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로 통일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혼란의 소지를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좋은 말씀들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죠. 아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님 혼자서 이 청년들과 대화를 한 2시간도 너끈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유승민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이따가 저희가 해야 될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주제들 다 말씀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건 두 분이 통합선언을 하고 왜 통합을 하느냐의 과정 속에서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그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젊은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간단하게 토크 콘서트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얼굴 대충 보니까 어느 분이 국당이고 어느 분이 바당인지 알겠는데요. 아까 우리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야기했지만 저희 바른정당은 청년들을 절대 이렇게 갈아가지고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합니까? 저희들은 원본 그대로 이렇게 보존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두 당의 청년들이 이렇게 만나면 오늘 첫 만남인데요. 공식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두 분은 잘 지내셔야 돼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금 안철수 대표님하고 한번 붙은 적 있지 않아요? 아직 마음속에 무슨 앙금이나 이런 거 남은 거 없어요? 좀 있습니까? 그런 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제 안철수 대표님과 저와 공동선언한 거는 아마 다 이렇게 기사로 또 화면으로 보셨을 것 같고요. 이 통합개혁신당을 시작을 하는데 저는 우리 젊은 분들의 지지를 얻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표가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정치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그냥 청년이기 전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도 고민이 제일 많은 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저는 통합개혁신당 분명히 성공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걸 해결하는 데 실패하면 그러면 신당의 앞날은 굉장히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안 대표님 말씀하신 청춘 콘서트 비슷한 수많은 학생들, 젊은 분들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고민이 우리 사실 국민 전체의 고민이었고요.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 고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느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통합개혁신당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냐. 여러분들 청년 실업의 문제는 그 집 아빠 엄마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정당, 그걸 만들면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또 입에도 뭐 제가 올리기 싫어하지만 아무런 희망도 비전도 없는 저 자유한국당, 저희들이 갈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 그 힘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처음 만들어 나가는, 시작하는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은 우리 두 당의 젊은 당원들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문제든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두 당의 통합을 놓고서는 혈액형이 다르다, DNA가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여기 계신 젊은 청년들을 보니까 적어도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그렇게 다르진 않아 보이는데, 이 청년들이 두 당의 대표님을 보면서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정말 혈액형이 다른 건지 아니면 섞여서 더 좋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중앙일보에 게재된 자서를 보게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C사설에서 이 통합되는 정당이 중도 보수 진영의 등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설을 적었더라고요. 굉장히 기대 섞인 발언으로 사람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좀 등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좀 기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그런 등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두 분 대표님께서 좀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준비가 됐으면 우리 행사에 필요한 소품들이 필요한데 누가 도와주실 분 없나요? 뒤에 있군요. 네. 오늘 행사는요, 저희가 이 주사위를 준비해서 주사위가 총 6강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 대표님께서 한 분씩 주사위를 던지고 그 주사위에 나와 있는 청년에 관한 주제들을 가지고 토크 콘서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오늘 두 분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철수 대표님 말씀이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은데, 먼저 나오셔갖고 여기 된 주사위를 한번 멋지게 굴려주시고요. 이 내용 주제로 토크 콘서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주사위 던질 때 큰 박수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 주제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예, 예, 뽑았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가 사실은 안철수 대표님이 원하는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올해 최저임금이 사실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된 문제로 많은 청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안철수 대표님의 생각 먼저 듣고 유승민 대표님의 생각을 이어서 듣고 두 분의 생각이 일치되는 부분과 차이점은 없는지 좀 본 다음에 청년들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 말이 길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 최저임금 인상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주 정말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준다는데 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인상을 하더라도 그 시기와 속도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 인상을 하는 목적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 조금이라도 임금을 보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너무나 급격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 그 임금을 주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부담을 느껴서 오히려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하지 않고 직접 한다거나 또는 근로시간을 굉장히 단축해서 아주 적은 시간만 고용을 한다거나 해서 실제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형편 어려운 분들의 총 임금이 더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 12월부터 이런 일자리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입니다. 따라서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당에서 많은 해법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고집을 피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법들 저희들이 이미 많이 내놨습니다만 이제 통합이 되면 더 열심히 저희들의 분명한 그 주장들, 색깔들 드러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아마 이 문제는 유승민 대표님께서 적지 않게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대선 때 약간 가슴 찔리는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대선 때 5당의 후보가 있었는데 5당의 후보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 10,000원 시대에 이르겠다고 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후보 시절하고 달라지는 게 아마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감일 겁니다. 그런데 1차 연도에 되자마자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가 이제 올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집권 세력의 또 여당의 입장이나 이런 게 상당히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 속도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올려버렸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 때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최저임금 올린 만큼 인상분을 직접 지원해주는 이 방식은 저는 이걸 야당이 막지를 못했는데요. 이 방식은 2018년 한 해만 쓰고 저는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올린 만큼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 간접지원 방식을 주장을 했었죠.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명단을 공개하겠다 안 지키면 그다음에 신용 제재를 가하겠다 또 임대료를 낮추라 카드 수수료 낮추라 이런 이 전방위 압박을 백화점식으로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한마디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의 최저임금은 올해 5월 6월에 정하거든요. 올해 5월 6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 시장에 대통령이나 책임 있는 장관들이 내년에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 2018년 5월 6월에 정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분명히 속도 조절을 해서 그러면 2년치 최저임금이 훨씬 속도가 낮아지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면 이게 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그래 저 정부가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히 올렸다가 혼이 나니까 내년부터는 천천히 가겠구나. 그러면 일자리 줄이는 것도 덜 줄이고 그때까지 참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의 어나운스먼트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늘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라. 속도 조절을 뭐 야당이 이렇게 떠들어봐야 별 소용이 없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 계속 가파르게 올리겠다. 근로시간은 계속 빠르게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같이 기업에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일자리 구하는 청년들한테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은 내가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가 보다. 시장에서 실패하는구나. 이래서 그 속도 조절을 빨리 약속을 하시면 이 문제가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자동 조절 기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이 정부의 정책 전환 이런 거를 우리가 촉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국회에서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통합신당이 잘 되면 저는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우리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의당 의석 40석, 39석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 통합신당이 결과적으로 이제 몇 석으로 이렇게 정해지면요.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이 저는 앞으로 국회를 20대 국회를 건전하게 끌어가고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실하게 견제하고 대안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 얘기를 하셨고요. 유승민 대표님도 비슷한 얘기를 같이 하시면서 국회 역할까지 주장을 하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도 예산국회 과정에서 이 최저임금 지원 문제를 두고 굉장히 뜨거운 상황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얘기하셨던 거를 보게 되면은 2018년도에 예산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지원 문제가 어떻게 갈지 살짝 좀 유추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거고요. 또 일부의 청년들은 그래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금 우리의 팍팍한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청년분들의 목소리를 질문으로 좀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대표님이 계시니까요. 각 주제당 한 2명 정도씩의 질문을 받아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먼저 손 드시는 분께 질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 타일을 내신 국민의당 청년위원인가요? 자기소개하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어느 대표님께 질문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승민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실 알바를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최저임금 자체는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저임금도 올리면서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넥타이 색깔 보니까 국민의당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라고 그러셨는데요.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격언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것도 좋은 거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정책은 그거는 비현실적인 정책이고 안 드셔도 되는. 예. 그래서 이 최저임금도 올리고 일자리도 지키고 그런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거고요. 최저임금 올리는 급격하게 작년같이 그렇게 갑자기 얼마를 올렸어요? 1,080원 올렸어요. 그렇게 올리고 나서 또 일자리가 멀쩡하게 유지되도록 기대를 한다면 그거는 과욕이죠. 과욕이고 그건 환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자리를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각 가게에서 공장에서 일자리가 편의점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거고 그걸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고용하는 분이 난 더 이상 고용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진보라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진보라는 사람들이 특히 옛날에 시대착오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까 학생이 질문한 바로 그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바로 그런 환상이거든요. 최저임금, 공무원 일자리 이런 게 전부 소득주도 성장의 아주 핵심 요소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하면 성장이 될 거다 이러는데 그것도 다 환상이고요. 그래서 정책을 맡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야당 시절에 후보 시절에 뭐라고 떠들었든지 간에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게 최저임금이고 저는 암호화폐고 다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조화 있게 가느냐인데 예컨대 자유한국당도 최저임금 인상을 다 약속을 해놓고는 지금 막 최저임금 때문에 막 난리를 치고 거의 마치 동결해야 되는 것 같이 이러면 이것도 솔직하지 못한 거고 오르긴 올라야 되는데 얼마나 단계적으로 속도에 맞춰서 일자리 상실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올릴 거냐. 거기에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해법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통합신당 같은 데서는 정말 좀 책임감 있는 개혁 이런 걸 늘 강조하니까요. 그런 대안을 우리 같이 마련해야 될 수 있다고. 안 대표님 혹시 하실 말씀? 그러니까 임금은 기업에서 지불하는 것이고 복지는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임금은 직접 돈을 내는 그 기업 그리고 또 그 자영업자들의 형편에 맞춰서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로 올리고 나머지 더 어려우면 사실은 복지라든지 EITC라든지 국가가 또 할 수 있는 몫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그것들까지도 모두 다 기업에 떠넘겨서 문제가 됐고, 그것을 이제 또 국가가 하려고 3조 원 일자리 그 지원 정책을 또 만들다 보니 지금까지 세계적으로도 없었던 일을 지금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식들은 예전에 제가 벤처 그 과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국가에서 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그리고 벤처기업들은 그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낼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브로커들이 전국에서 막 이렇게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번에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또 이것만 전담하는 전국적인 브로커들이 또 이렇게 많아지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또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일들 좀 정상적으로 바로잡으려는 노력들, 솔직한 고백들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들을 두 분 다 비판해 주신 거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적어도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두 정당, 두 대표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혈액형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쭉 보니까요, 한 번에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되면 두 분의 얘기 다 못 들을 것 같아서 한 분 정도의 질문으로 제한하고요. 이쯤에서 갑자기 눈에 확 띄는 분이 계신데요. 국민의당의 이언주 의원님이 오셨네요. 어디 계시죠? 간단하게 우리 청년들한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청년 최저임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인사를 하게 돼서 당황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 저는 청년들 아까 최저임금 두 분이 정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정치권의 큰 그 책임은 국민들한테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사기를 치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진짜 청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정말 앞으로 중장기 어떤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유승민 대표님,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셔서 주사위를 힘차게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메라가 좀 볼 수 있게 앞쪽으로 해서 장위로 나가지 않게. 야, 이게 두 분이 관심사가 있는 주제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유승민 대표님이 꼽은 주제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주제입니다. 뒤에서 또 안철수 대표님 하고 싶은 얘기 많으니까요. 너무 많은 얘기하지 마시고 유 대표님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서서 계신 분 앞에 자리 있습니다. 와서 어린이들까지도. 학생들 앞에 자리 많이 있으니까요. 빈자리 와서 앉아주셔도 좋고, 요 무대로 와서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자가 이게 맥주 마실 때는 굉장히 좋은데요. 엄청 불편하죠. 예. 뭐 뒤로 이렇게 잘못 자빠지기도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혁명이 진짜 4차라는 말을 붙여도 좋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20세기 들어와서 과거에 18세기, 19세기 있었던 1, 2차 산업혁명하고는 달리 20세기 들어와서는 이게 이 컴퓨터, IT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게 기술이 계속 그냥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와서는 이 기술 진보 속도가 엄청나게 그냥 빠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3차, 4차 이렇게 구분돼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속도, 또 사람이 속도에 이렇게 어지간하면 좀 적응이 돼야 되는데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기술 혁신이 주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진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 같고, 저는 뭐 경제학을 전공하고 정치를 해가지고 그 기술의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본질이나 속성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블록체인도 이해하는데 한참 걸리고 아직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정치인들한테 주는 고민은 이런 겁니다.
기술이 이렇게 변화되면 그 기술, 우리 로봇이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걸 대하면서, 예? 뭐 알파고를 대하면서 바둑 두는 사람들이 느꼈을 당혹감, 예? 우리보다 바둑 훨씬 뭐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 한 판이 깨지면서 느꼈을 당혹감. 앞으로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어떻게 되고 노동은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가지고 그 달라진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불행하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기술 혁신이 와도 우리는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쉴 수 있고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엄청난 변화 때문에 다들 일자리를 잃고 일부 극소수 소위 말하는 두뇌 산업이라고, 두뇌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고기술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부와 소득을 누리면서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 세상을 어떻게 견뎌갈 거냐. 왜냐하면 사람은 그 세상을 견뎌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성급하게 나오는 게 예컨대 로봇에서 세금을 매기자. 아니면 그런 시대에는 실업이 그냥 광범위해지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할 일은 이걸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거는 기업가들이 할 일, 과학기술인들이 할 일. 우리가 정치가 할 일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가 나왔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느냐, 세금은 어떻게 매겨야 되고 투기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예? 여기에서 뭐 오늘 뭐 금감원에서 직원이 발표하기 직전에 팔아가지고 차익을 챙긴 것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법과 제도,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어떻게 막고 질서 있게 가도록 할 거냐,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기업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정치하는 우리 사이에 분명히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우리 정치권이 해낼 정도로 우리 정치권이 과연 유능하고 이 문제를 주시하면서 시간을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규제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비트코인 사례에서 보면 이미 타이밍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통합신당 계속 저는 통합신당의 역할로 연결을 시키는데, 이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정당은 통합신당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통합신당이 그런 신당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좀 힘을 합쳤습니다. 네. 박수 소리가 너무 박수 좀 쳐주시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치권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신 거로 보이고요. 우리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토론회를 보면 가장 많은 용어를 쏟아냈던 게 4차 산업혁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안 대표님, 우리 유 대표님이 총론적인 틀에서의 정치권의 역할을 얘기해 주셨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또 궁금한 게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진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건데요. 가장 전문가로서 좀 청년들이 듣고 싶은 답변들, 여러 가지 생각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정의가 다 다릅니다. 사실 이게 통일이 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정의는 이렇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있었지 않습니까? 1차가 전기기관, 2차가 전기, 3차가 컴퓨터입니다. 한 가지 기술로 산업이 혁명적으로 발전했습니다. 4차가 뭐가 다른가? 4차는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고 이들끼리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기술끼리 합쳐지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융합혁명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쪽에서는 AI, 그 인공지능, 한쪽에서는 미래자동차 기술, 또 한쪽에서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에서 특정한 부분만 잘라내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수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미래 자동차 기술과 인공지능이 합쳐져 버려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 1차, 2차, 3차는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이 발달하면 어떤 분야에 미리 투자를 하고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주도가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가가 미리 그 예산 투자하고 미리 대학에서도 필요한 인재들을 학과를 개설해서 미리 키우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빨리 적응하고 정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4차는 다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 1차, 2차, 3차 방식으로 가면 정말로 안 되는 이유가 미래 예측이 우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이 합쳐질지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특징입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정부의 운용 철학이 바뀔 때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이과에서 기술만을 나타내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운용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 패러다임 변화가 저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술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분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나고 오히려 현장이 제일 그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이 집권되어 있는 모든 권한들을 다 이렇게 현장에다가 내려보내는 형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따라서도 저는 이제 사실 정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도 이제 제왕적인 대통령,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또 국회도 다당제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여기 시대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에게 또 권한을 주는 지방 분권도 꼭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분권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체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다들 4차 산업혁명 하면 계속 기술 이야기만 하시는데요. 정치가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우리나라 전체가 뒤처질 수 있다. 그래서도 저는 이 통합개혁신당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개혁신당이야말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다당제를 굳건하게 뿌리내게 하는 주체 아닙니까? 기존의 기득권 양당이 거기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통합개혁신당을 바탕으로 해서 개헌, 그리고 또 지방분권 이런 쪽을 정말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체계 그리고 정부의 운용 철학까지도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져서 정치권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청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저 까만색 코트에 또 국민의당 당원이신가요? 질문 조금만 이따 할게요. 이게 의자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불편해요. 두 분 의자는 낮출 수라도 있는데 네. 준비가 됐으면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어느 대표님께 질문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온 청년 강태훈이라고 합니다. 역시 유승민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피부로 와닿지 않은 것도 이제 사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로봇 혁명이 청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하고 또 저희 청년들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요.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이 될수록 이런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기계가 다 그냥 대신 쉽게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하던 거 있어요. 뭐 우리 느끼고 화내고 기분 좋고 그런 감성, 또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또 사람을 돌보는 일들. 저는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술 혁신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저 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얼마나 날아갈까. 옛날에 영국에서 방직 기술이 처음 들어왔을 때 노동 생산성이 엄청나게 막 갑자기 수십 배가 뛰거든요. 근데 일자리 다 없어질 거라고 기계가 다 대체할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산성이 올라가 가지고 면직, 섬유 이 옷감이 생산이 갑자기 되니까 옷감이 싸져요. 싸지니까 사람들이 옷감을 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요. 옛날에는 떨어질 때 끼워 입고 이러다가 막 사요. 이러니까 수요가 올라가 가지고 오히려 일자리가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저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자리 분명히 있겠죠. 있겠지만 새로 그동안에는 사람 손이 모자라 가지고 못했던 그런 일자리들로 사람들이 몰릴 거고요. 몰릴 거고 저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일자리의 큰 이동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매니지 해주냐가 중요하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자체를 별로 안 쓰는데 이런 기술 혁신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느냐인데요. 저는 그래서 맨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IMF 위기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그 당시의 교훈, 어려움 이런 거를 잊고요. 97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98, 99, 2000년 이때가요. 제가 우리 청년 실업률도 뭐 지금 9.9% 그때 8.1%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일 어려울 때도 그랬는데 그때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을 포함해서 기업들이 진짜 한번 혼이 났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 혼난대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재벌 대기업이 제일 문제고요. 중소기업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린 사이에 그 사이에 보면요. 미국,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을 세계적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아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독일에서, 일본에서 막 생겨났어요. 우리는 재벌이 3세, 4세가 경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중국의 동부 같은 경우에는 동쪽 해안, 뭐 베이징에서 상해에서 심천까지 연결한 이쪽 해안에 있는 도시들 거기에 있는 기업들의 수준이라는 건 저는 우리를 이미 앞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굉장히 이런 기술 혁신에 정체되고 뒤처지는 기업들, 그런 산업의 조직 이런 것밖에 우리는 지금 안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조선이 지금 실패하니까 그거 갖고 바들바들 떨고요. 미국의 전기자동 테슬라가 나왔는데 우리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뭘 했길래 자동차 산업 운명이 우리 반도체 하나 빼고 나면 반도체 착시라고 그러잖아요. 반도체 하나 빼고 나면 지금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던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던 그 주력 업종들이 다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 우리가 왜 창업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왜 젊은이들한테 제발 건물 주인하고 공무원 될 생각 그만하시고 왜 자꾸 도전을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나라의 미래가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장,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을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게 경제정책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이 어느 정도 설명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에 시계를 보시면 대표님 저희가 지금 12시고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주사위는 2개가 돌아갔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저희 원활하게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대표님 한마디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가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가장 큰 문제가 국가주의, 국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한다. 심지어 일자리도 만드는 주체가 정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그 철학이라고 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일자리 만드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고 정부는 이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정부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 저는 3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도 있습니다만 교육을 제대로 개혁해야 됩니다. 실제로 창의적인 인재를 이제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2번째로는 과학기술도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19조 원 정도 돈을 쓰고 있으면서 성과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 또 3번째로는 경쟁이 가능한, 그러니까 실력만으로 백이나 돈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경쟁 가능한 사회구조, 경제구조, 산업구조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기반만 만들어주면 사실은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기보다 오히려 그런 3가지를 제대로 개혁하면 그 결과로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도 이 기반, 백투 베이직, 정부가 해야 될 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들부터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거를 네.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고 질문 받고 이러지 말고요. 네. 답변이 자꾸 중복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던지고 질문부터. 바로 질문부터 바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보니까 2번째 질문 과정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결국 기업이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들을 안철수 대표께서 얘기했는데 큰 차이가 없는 거로 2번째 부분 정리하고요. 안철수 대표님 주사위 들고 3번째 주제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색 넥타이 안 맨 분들한테도 질문할 기회를 네. 자, 큰 박수로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주사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져주십시오. 청년 일자리에 관한 주제인데요. 우리 유 대표님의 긴급 제안에 따라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질문을 먼저 받고 그리고 유 대표님의 생각을 들으면 그 정도로 넘어가는 순서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모두가 다 궁금할 것 같은데 크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제일 먼저 손에 드신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록 넥타이. 이번에 초록 넥타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파란 색깔. 예. 바른정당 색깔과 녹색이 이렇게 합치면은 예, 건색이 나옵니다. 예. 저는 충북 청주에서 왔고요. 지금 행복을 찾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송성용입니다. 유승민 대표님께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청년 실업 문제가 2000년 이후에 지금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실업률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원인과 거기에 대한 해법이 있다고 하시면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인구 구조 때문에 아까 안 대표님 설명 일부 하셨는데요. 지금 베이비붐 세대, 저희들 세대의 자녀들이 지금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 시장, 노동 시장에 진입을 해서 인구 자체가 늘어서 그렇다는데 그거에 뭐 완전히 100%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일부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냥 실업률이 아니라 취업자 수의 증가, 그리고 일자리 수의 증가를 보면 그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정부는 자꾸 인구 구조에다 핑계를 대는데 일자리 수가 그러면 그만큼 늘었느냐를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유일한 해법이 공무원 일자리죠. 예?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공무원 17만 4천 명에 공공부문 일자리까지 다 합치면 81만 개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예? 노량진에 몰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7급, 9급 여기에 예? 몰리고 그러니까 7급, 9급을 더 늘려봤자 예?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몰린. 우리나라가 지금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 대학 졸업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분들도 나서 이게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진짜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쪽으로 가는 젊은이도 있고, 당연히 공무원 뭐 교사 준비하는 젊은이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돼야 나라가 정상인데 지금 완전히 쏠림 현상이, 이게 아마 앞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저는 청년 실업 문제 절대 해결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작년부터 혁신 성장에 이야기를 했더니 문재인 정부 대통령과 이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이 꼭 혁신 성장이라는 걸 무슨 양념 비슷하게 이렇게 끼워 넣잖아요. 우리 요것도 해 이런 식으로. 근데 소득주도 성장은 아예 그냥 그거는 쓰레기통에 넣고요. 그거는 폐기하고, 그거는 복지니까. 그건 성장 대책이 아니, 일자리 대책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쓰레기통에 넣고 우리 복지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고, 성장, 일자리 이거는 같이 가는, 투자 이런 거는 같이 가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는 정말 젊은이들이 저는 일단 그렇게 공무원 교사 쪽으로만 몰리는 것부터 막아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도 책임이 있어요. 왜 그걸 다 허용을 해줍니까? 막을 수 있거든요, 국회에서. 그래서 저는 통합신당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잘못된 정책을 계속하면 국회에서 예산이고 법으로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돼요. 막고, 그 대신에 이 정부가 그냥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 말로만 하고 17개 시도에 각 재벌들한테 창조경제 혁신센터 그거 맡겼잖아요. 재벌들한테 창조경제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부도 혁신성장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도록 뭘 가지고 할 거냐라는 거를 빨리, 거기에 우리 국회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규제도 바꿔야 되고 노동도 개혁해야 됩니다. 현대중국, 현대자동차 노조같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교육 중요하고요. 한 대표님 말씀하신 과학기술 중요. 결국은 규제, 노동, 교육, 과학기술 이걸 얼마나 빨리 개혁해 나갈 수 있느냐가 청년들한테 금방 머리에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그게 고통스럽지만 제대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창업 도와주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일자리 문제가 조금씩 실마리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고집하듯이 5년을 가면 5년 뒤에는 아마도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하고 일자리 문제 더 꼬이고, 여러분들은 일자리는 없는데 여러분들 부모가 세금을 내가지고 그 세금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몇 분이나 공무원 일자리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는 세상으로 가버리거든요. 그거를 빨리 저는 끊어주는 게 국회 역할이고, 국회 안에서 그거 끊어줄 사람은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저는 통합신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워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좀 힘든 길을 가자 얘기하셨는데요. 안 대표님 답변 잘하셔야 되는 게 유 대표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득주도 성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아마 이 시간 이후로 기사가 쭉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안철수 대표님의 생각과 그리고 공공일자리 얘기도 하셨지만, 그렇다면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한 통합신당의 방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좀 걸렸던 게 혈액형 이야기를 자꾸 하셨어요. 제가 의사 출신이다 보니 그게 약간 민감해서요. 그 혈액형이 달라도 수혈 가능합니다. O형은 A형이나 B형에 수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자꾸 저 잘못된 의학 상식을 전 국민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도 저는 혈액형이 유사하고 만약에 다르다고 해도 수혈 가능한 혈액형이 두 당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안철수 대표님의 혈액형이 A, B형이시죠? 예. 모든 혈액형을 다 받을 수 있는 혈액형이어서 유 대표님의 혈액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원래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사실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건 혁신 성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몇만 명 뽑는다고 하니까 이제 공시생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는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공시생 100만 명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창업자 100만 명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이 제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공시생 수가 늘어난다는 거, 이건 정부에서 지금 정책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는가 그 지표로 이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저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창업을 예를 들자면 도전할 수 있는가? 저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도전에 망설이고 계속 안전한 공시생으로만 이렇게 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경쟁이 공정하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고 빽 있으면 그냥 쉽게 직업을 얻는 이런 구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냥 실패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불공정한 경쟁 구조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섣불리 도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창업 같은 경우 이렇게 도전하면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실리콘밸리도 실제로 성공하는 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보통 사람으로서 그렇게 실패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한번 도전해서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안전망.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꾸 도전하지 않고 공시생만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공무원 늘리기로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력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주는가. 그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쪽 일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생태계 강화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돌아가서 네 번째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유승민 대표님 준비됐으면. 아까 던진 거 자꾸 나올 것 같은데. 네? 뭐가 남았어요? 지금, 교육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겹쳤어요. 한 번도 안 겹쳐서. 오. 한 번만 더 던져주시죠. 최저임금 문제를 얘기하고 싶더라도 한 번만 더 던지면 우리 유 대표님이 현 정부 정책의 곱게 던질게요. 교육 개혁이 나왔습니다. 네, 교육 개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요. 최근에 정부에서 이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정책을 놓고서는 많은 언론들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은 사실은 유아교육부터 초등학교 교육부터 모든 것들이 관심이 있겠지만 특히나 가장 현장에 있는 여러 정책 중에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보는데요. 손을 크게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먼저 손을 드신 분께 우리 줄무늬 니트를 입으신 분이 제일 손을 먼저 드셨는데요.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에 대한 질문이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잘 질문해 주시면 네, 그럼 안철수 대표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바른정당 청년정치학교 수강하고 있는 양동규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국가의 근본은 교육인데 일단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교육은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백년지대계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대로입니다. 사실 교육이 제대로 개혁돼야 된다는 건 필수 아닙니까? 저는 국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교육이고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야말로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대학 입시 조금 바꾸고 사사고 없애면 교육개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서야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지금 질문은 어떻게 하면 아주 제대로 된 그 장기간에 걸친 그런 개혁이 가능하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5년 단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을 해도 그 다음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면 또 바뀝니다. 심지어 한 대통령 내에서도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야말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교육위원회를 우선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 그리고 또 학생 대표들, 전문가들, 관료들, 그리고 또
또 여야 정치권까지 다 모이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0년간 장기 계획을 합의를 하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년 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올해 그것을 만들면 향후 10년간 계획입니다. 내년에 향후 10년간이면 이제 1년 지나고 9년은 합의된 상태에서 그 다음 1년이 또 연속성 있게 합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야 정치권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약속은 꼭 지키기로 서로 또 사회적인 합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내놔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거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충실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행을 한다면 저는 이 장기적인 그런 그 개혁도 많은 사람들의 그 합의하에서 영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이 분야를 교육개혁뿐만 아니라 국가 장기 계획이 필요한, 예를 들면 지금 원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수급 계획이라든지, 또는 사실 저는 식량 장기 수급 계획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식량 장기 수급 계획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는 확대하면서 사회적인 협약이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 100년지 재개를 위해서 옳다는 입장입니다. 네, 박수 주시고요. 유승민 대표님의 교육 개혁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머릿속에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있으면 꼭 이상한 정책이 나와요. 근데 그 원자력 발전 가지고, 탈원전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돈을 여러분들 낸 세금 많이 쓰면서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교육이야말로 오히려 정말 좀 뭐 안 대표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위에 덧붙여서 교육이야말로 진짜 공론을 잘 살펴야 된다고 봐요. 우리 헌법에 정신에 따르면 진짜 모든 국민이 부모의 어떤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그 우리 자식들이 전부 다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뭐 양극화 불평등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없다, 희망의 사다리가 없다는 게 그 대부분이 사실은 교육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뭐 영어 하나, 엉터리 영어 배우려고 어릴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그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들 무슨 뭐 토익, 토플 한다고 뭐 학원에 나가고 무슨 아니 뭐 유학 가는 사람은 GRE, GMAT 한다고 그러고 영어 교육 하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거 다 그냥 학원에 사교육에 보내야 되는 이 문제를 하는데 이 정부 거꾸로 갔잖아요. 그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교육을 아예 못하게 금지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학부모들한테 혼이 나가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런 거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교육 내지는 다수 국민들, 중산층 서민들이 보통 이용하는 그게 학교고요.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에요. 여기에서 대학이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을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거기에 접근할 기회를 가질 거냐. 저는 거기에만 그냥 정부가 신경 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집부터 저 대학원까지 그걸 뭐 편제를 어떻게 바꾸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제일 본질적인 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학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교육은 그 안에서 이 제도화된 그 시설들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제일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국민들 불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자사고 외고 문제, 저는 뭐 자사고 외고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만 자사고 외고 문제도 그게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사고 외고에다가 중학교 때 공부 조금 잘한다는 학생들은 그냥 거기 다 그냥 딱설해가지고 독점을 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머지 대부분이 80%, 90%에 해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일반고에 진학한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학교입니까? 그게 무슨 교실이에요?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거를 왜 거기에 방치하냐 이거죠.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로는 공교육을 살리자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하지만 공교육을 진짜 살리려면 공교육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그 비싼 사교육비가 아니라 공교육 안으로. 근데 학교에 뭐 예컨대 원어민 강사 같은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그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거든요. 이 정부가 교육에 있어서 거꾸로 가는 이유는 그 집권한 세력들의 그 운동권 세력들이 뇌 속에 뭐가 잘못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에서 보좌하는 그 전대협 출신 운동권 출신들 그 사람들 머릿속에 교육이고 과학기술이고 경제고 잘못된 생각이 주입이 됐고 그 생각이 30년대 전 40년 전 생각들이 그게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통합신당이 제가 의미가 있다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합쳐가지고 기호 하나 없어지고 선거에서 유리하다 이런 저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 정책이 뭐 정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들 정책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정책 중에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 정책에 있어서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걸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고 현명할 거는 현명하고 비판할 거 끝까지 비판하는 그런 정당이 되고 싶은 거죠. 네, 박수 주시죠. 제가 아이가 셋인데요. 이번에 유치원 학부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데 두 대표님이 하신 말씀 듣고 신당이 가져가는 교육정책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이거 아무리 돌리면은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남은 주제를 설명드리고 질문하는 게 시간대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먼저 2가지. 이게 디지털 주사위면 네. 이미 한번 선택된 건 없어지고 남은 걸로 맞습니다. 이렇게 덮이거든요. 그걸 준비를 나중에 통합신당에서 행사하실 때는 그런 좀 인공지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주제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겁고 핫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앞서 얘기했던 가상화폐에 관한 주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암호화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상화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이거로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어제 뭐 방송사에서는 긴급 토론까지 개최하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청년분들의 과격하고 거침없는 질문 기대하고요.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쪽에 이제 네, 손에 드신 분이 질문해 주시면 그 내용 바탕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질문을 제가 맡은 것 같은데요. 저는 바른정당 청년당원 김건우라고 합니다. 일단 암호화폐라고 오늘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대표님께 모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대처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분명 흥미로운 기술이지만 짧은 시간에 돈을 손쉽게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기성이 강하기도 합니다. 좋은 점은 장려하면서도 투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유승민 대표님과 안철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자. 가자. 안철수 대표님이 먼저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가자 하려면 좀 화끈하게 하시지. 그게 그냥 가자가 아니고 가자 해야 우선 지금 이제 정부의 혼선은 저는 2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경제 컨트롤 타워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정부 구조상으로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게 보면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김동연 패싱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분명하지 않은 혼선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게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2번째로는 현재 지금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세대가 이 디지털 시대의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간의 충돌입니다. 기술에 대한 내용이나 트렌드를 잘 모르면서 그냥 과거의 산업화 시대 그 상식으로만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나오는 또 충돌입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이번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만, 그 원칙적으로 보면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 일종의 한 원칙,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이 특히 암호화폐 관련해서 정책을 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3가지 정도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렇게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뭐 6개월이나 1년 전 같으면 아마도 좀 달랐겠습니다만, 이미 굉장히 많은 300만 명이 지금 그 재산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거래가 뭐 거의 뭐 6조 정도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폐쇄한다, 이렇게 말로 던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해야 되는 그 방향은 투명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거기에 필요한 규제들을 만들면서 연착륙할 수 있게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완전히 폐쇄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블랙마켓, 그런 암시장으로 넘어가고 다른 P2P라든지 또는 외국 거래소와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사실은 완전히 분리가 안 됩니다. 이들은 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처음 태생 때부터 사실은 이런 그 디지털 장부들을 여러 컴퓨터, 자기의 컴퓨터 자원을 이제 거기에다가 내놓고 대신에 자기가 그 장부를 하나 가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보상을 위해서 이런 그 암호화폐가 도입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걸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뭐 완전히 만약에 분리할 수 있다면 일종의 폐쇄 시스템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영향력이 없는 것이, 인터넷 시대에도 인트라넷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즉 인터넷에 그런,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TCP/IP 같은 그 저 표준 프로토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하지만 한 회사 내에서만 썼습니다. 그걸 이제 인트라넷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근데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게 활용도도 많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런 그 커넥티비티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도 물론 이렇게 둘을 분리해서 한 폐쇄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 세계 그 오픈 시스템 하에서 이것을 하려고 할 때는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것도 그 기본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숙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산업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블록체인 기술의 메카가 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이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제가 정부에 남은 것. 대표님, 네. 유 대표님 말씀하실 부분도 좀 남겨놔야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무식해서 잘 모르는 건 우리 안 대표님 말씀 다 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이야기한 거는, 청와대가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만들었는데 세상에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만든다는 발상부터 정말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이야기했을 때 청와대 입장이 그랬는데 이거 잘못됐나 보다 이래가지고 7시간 만에 고치려면 청와대가 대통령이 사과를 하셨어야 돼요. 대통령이 사과 안 하고 법무부 장관이 혼자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 법무부 장관이 당장 해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무부처는 이거는 이게 기술이 뭐든 간에 암호화폐든 가상화폐든 이 문제는 지금 이미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걸고 그게 투기든 투자든
그게 뭐 투기 투자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투기든 투자든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 거래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예컨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나 이런 경제부처가 주무부처가 돼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총리하고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은 위로 좀 이렇게 물러나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의 원리도 모르고 기술적인 특성도 모르는 그런 분이 앉아가지고 이걸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그러고 그 뭐 댓글 올라오니까 청와대는 맨날 여론에만 신경 쓰니까 갑자기 오락가락하게 된 이런 해프닝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딱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놓쳤어요, 사실. 근데 기술적인 걸 떠났어요. 저는 뭐 블록체인 기술은 당연히 그거는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고 여러 지금 산업에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거니까 그 기술을 우리가 첨단화하고 우리가 그 기술에서 능력을 가지는 걸 세계 최고로 하고 이거는 뭐 당연히 좋은 거죠. 좋은 일인데 이 화폐를 가지고 여기에 배팅을 하고 여기에 차익을 실현을 하고 하는 거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본질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 이거하고 본질은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투기적인 소요가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이 일은 분명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거냐. 그 다음에 작전을 하면 오늘 뭐 금감원 직원이 하나 그랬다. 작전을 하면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금감원 직원이 만약 정책 발표되기 직전에 그랬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주식시장에서 엄단하고 있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전부 다 건전하게 시장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거든요. 이 규제는 저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진작 도입됐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이 정부가 여기에 어떻게 규제를 하고 어떻게 세금을 매길 건지는 빨리 정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이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 정부가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빨리 그 대책을 내놔야 돼요.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있는 게요. 주어진 시간은 12시 30분까지라고 들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 한 가지 주제 그래도 짧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대표님 되시는 거죠?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평창올림픽. 네, 시간이 되시면 마지막 주제에 하나만 우리가 더 듣고 짧게 답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주제인데 번쩍 손을 들어주신 체크무늬 남방 학생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바른정당 청년당원 정치운동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창올림픽에서 제 핫한 거 한 게 있잖아요. 좋네요 이거. 네, 요새 단일팀 논란 되게 핫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95년생인데 저희 세대가 IMF 겪으면서 한 번도 잘 살아본 적 없는 세대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쟁 계속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불공정한 거나 아니면은 기회를 조금 말 타시던 분처럼 앞서 나가시는 거 아니면 반칙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단일팀 논란에 대해서 이거를 좀 대국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민족의 화합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선수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존중해줘야 하는 건지 대표님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대표님이 먼저 답변하면 좋을까요? 저는 안철수 대표님 먼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단일팀 관련해서 사실은 뭐 과정상에서도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총리의 그 발언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메달 안 따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총리께서 대선에 안 나가실 거면 정계 은퇴하시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도 이 올림픽 정신에도 맞지 않은 겁니다. 저 메달과 상관없이 참여해서 열심히 자기가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게 스포츠 정신, 또 올림픽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지금 우선 그 총리의 발언은 정말로 부적절했다. 그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자 아이스하키가 세계 22위라는 게 총리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이 아이스하키 하나도 안 하다가 새로 시작해서 세계 22위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 올림픽에 출전하기로 확정이 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대통령께서는 역사의 명장면을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팀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총리가 나는 그냥 밥 먹다가 어제 그냥 슬쩍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동영상을 보니까 마이크를 잡고 제대로 한 말이더라고요. 메달권이 아니라서 단일팀을 할 수 있다. 대통령하고 총리가 우리 행정부의 1인자, 2인자인데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대통령은 그건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완전 독재 발상이에요. 그거는. 역사의 명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개인 대표 선수 당신이 희생하라는 거예요. 총리 이야기는 메달권은 아닌데 뭐 단일팀 하면 어쩌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집권을 하고 대통령 되고 선언한 게요. 그렇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러고 입만 열면 정의, 공정, 평등을 외치던 분들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 입에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서슴없이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같으면 아마 정의, 평등, 공정을 계속 그런 척 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 북한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덮어 쓰인 겁니다. 아니, 북한이 정의, 공정, 평등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한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부를 하고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 그거 주장하던 가치들이 머릿속에서 갑자기 지워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문제 보고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식령 스키장이 그게 북한 인민들의 피와 땀을 뺏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왜 가서 연습을 하고요? 우리 관광객이 총 맞아서 돌아가신 금강산에 가서 왜 전야제를 합니까? 저는 이 북한 문제만 이렇게 나오면요, 이 뭐라 할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요. 이 문제는 저는 정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북한의 아이스하키 여자 선수팀이 오면요, 열심히 북한 대표팀으로 열심히 하고 그 팀이 꼴찌를 하든 1등을 하든 우리 국민들은 같은 동포팀이니까 열심히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입장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장식도 북한 대표팀이 오면 자기는 자기 들고요. 우리는 우리하고 한반도기 할 것 같으면 태극기하고 한반도기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거를 왜 굳이 억제하고 숨기고 막 강제하면 이러면서 이렇게 어색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논란을 보면서 저게 2016년 10월 24일 날 그 전에 이화여대 여러분 정유라 사건 아시죠? 정유라 사건하고 지금 뭐가 다르냐? 정유라 사건, 최순실 사건 가지고 촛불이 있고 촛불 정신이 어떻고 민주공화국이 어떻고 이러면서 정권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저런 짓 하잖아요. 통합신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기승전 통합신당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보고요. 드디어 시간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두 분 대표님께 마무리 발언 아주 짧게 정리를 하고 저희가 다 같이 단체 포토 한번 찍는 시간까지 가면은 거의 40분이 육박할 것 같거든요. 짧게 마지막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대표님 하신 김에 먼저 하시고 안 대표님 마무리하시고. 사실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저하고 안 대표 저희 둘이가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요. 좀 그렇긴 하네요. 이게 뭐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늘은 이제 첫날이고 아마 갑자기 연락이 가서 이렇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좀 여러분들 저희 둘의 이 화학적 결합도 정말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끼리 우리 당원들끼리 또 우리 청년 당원들끼리
화학적 결합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뭔가 사명의식,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예?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 비전, 용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대화의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바른정당, 청년당으로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그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생각이 100% 같은 사람 세상에 없고요. 부부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민의당 내부를 살펴보면 의원들 39분 계신데 생각이 100% 같은 사람 전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당에서 대변인이 논평을 냅니다. 그 논평 100% 다 동의는 안 됩니다. 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즉 저는 지금 두 당에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정당 내부의 논의나 다양성에 더 많은 힘과 시너지를 준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점이 있으면 그걸 부각해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점들은 열심히 토의를 통해서 좁혀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한 당내의 이런 화학적 결합에 꼭 필요한 요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 오면서 이 결혼 반대세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시면 어떡하나라는 걱정과 고민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단체 촬영하면서 자리 마무리할 건데 두 대표님이 여기 이렇게 앉아주시고 청년들이 와서 뒤에 쭉 쓰면은 아마 그림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 와서 단체 촬영으로 오늘 안철수 유승민 대표와의 대화 마무리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